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4년 12월 30일이고 월요일이네요. 자, 오늘도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이야기 말씀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정부 주도로 유족들도 그런 반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조류 충돌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려는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외신들 내용을 봤을 때는 그렇지는 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거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12월 들어서 모든 것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허겁지겁 하려는 좀 부분이 좀 있다. 그래서 미국도 발을 담근다. 그래서 우리나라 쪽의 전문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당차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건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깥의 시선이 훨씬 더 냉정하고 객관적일 수가 있거든요. 당연히 정답 아닐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의 의견을 소개해드림으로 해서 우리가 이 사건의 추이 또 조사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부분, 그 관점을 도출하는 데 좀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틀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국토부에서 밀어붙이는 방향은 그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거든요. 자,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오늘 이제 국민의힘의 권성동이 무안을 내려왔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항공기가 내려오다가 조류가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조류 충돌로 인해서 엔진이 한 개인지 두 개인지가 데미지를 입고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거든요. 자꾸 추정이라는 단어도 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은 쭉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 모든 단계는 다 연결이 돼 있어서 큰 그림 하나 만들고 결론을 도출하는 것인데, 다른 부분에는 자신이 없으면서 조류 스트라이크를 강조한다? 자, 해외 의견들을 보면은 우리가 봤던 꽝꽝꽝 하는 소리, 그게 조류의 충돌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지만 그 조류가 충돌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에 터빈, 공기를 압축시키는 거, 이제 터보팬 엔진이라는 것이 제트 엔진, 그냥 일반적으로 제트 엔진이라고 칭하겠습니다. 들어가면 바람개비처럼 공기를 계속 압축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큰 바람개비, 작은 바람개비, 작은 바람개비 이렇게 자꾸 줄어들면서 공기를 계속 압축을 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압축이 되어 있으면은, 압축이 됐을 때 거기다 연료를 뿜어서 점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폭발력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작용 반작용으로 밀어붙여서 가는 것인데, 이거는 지금 사실 새가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진에서. 자, 이거는 관제탑에서 조류 경보를 보냈다는 그 사실부터 확인을 제대로 해야 돼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관제사예요. 그때 누가? 아무래도 주도권은 관제사가 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종사보다 그 위급한 상황에서 조류 경보를 띄운 그 근거, 그리고 조류가 확인되는, 지금 상당히 확대된 사진, 물론 해상도는 떨어집니다만은 어느 제보자의 동영상에서도 새떼가 보이지 않아요. 항공기의 고도는 상당히 낮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조류가 부딪혔다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왜냐?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제트 엔진의 컴프레서 부분이 망가진 거예요. 거기에 뭐 많은 다른 이유로 안에가 붕괴될 수가 있어요. 컴프레서가 작동을 정지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뒤로 튀어나오는 가루들이 기본적으로는 컴프레서에 들어있는 날개들이, 바람개들이 부서지면서 떨어진 것도 있어요. 또 다른 이유도 가능하겠죠. 그냥 엔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시각적으로 확인된 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관제사가 왜 조류 경보를 띄웠느냐. 그 근처에는 바닷가니까 아마 새들이 많이 살고 있을 거예요. 그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건 아니다,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성급히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지. 훨씬 조심스러워 해야 되죠. 사람의 목숨이 179명이 사라졌거든요. 조사도 하기 전인데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너만 알고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우리는 왜 모르냐? 아니죠, 이거는. 이 사안을 접근하는 공무원의 태도가 아니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호주 뉴스들을 보면 제가 지난번에 호주 뉴스들을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선 관련돼서 상당히 냉정한 이야기를 해요. 물론 자기들 이야기할 때는 상당히 왜곡됩니다. 제가 살펴보고 온 데는. 자, 거기서 나온 기사가 마침 2개 나왔어요. 위에 거 볼까요? 전문가들이 조류 충돌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믿기 어렵다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류 충돌은 아주 흔한 일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조종사의 대응, 성문의 대응 방식, 그리고 기체 자체가 설계가 거기에 대한 대응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새가 몇 마리 들어갔다고 해서 이런 참혹한 결과가 도출되는 거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위에 내용이고요. 밑에 내용은 뭐냐면은 거기 왜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냐 이해할 수 없다. 이제 이슈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179명의 사망에 대한 보상의 주체가 누가 되느냐가 달려 있거든요. 이게 국토교통부가 되느냐, 제주항공이 되느냐, 일반 보험이 되느냐 이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더 쉬운 거는 밑에 구조물 이야기예요. 여기에도 엄청난 제가 봤을 때 의혹이 있어요. 날씨는 쾌청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사고 난 장면 보셨죠? 불길이 타오르는 거. 그 연기가 고추 올라갔습니다. 하늘로. 이 말은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늘 청명했어요. 바람도 없고. 예. 자, 결론을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오늘. 그렇지만 의구심,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 우리 언론이 충분히 보도하고 있지 못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우리나라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그 외 저가 항공상에서 수많은 항공기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가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통제되고 있다. 그런 의견은 바깥에서 나오고 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정치적으로 오늘 윤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됐어요. 예, 그리고 관사에 대한 수색영장도 청구가 됐어요. 법원에서 지금 심사 중이에요. 될 가능성도 있어요. 자, 큰 고비였다는 겁니다. 한덕수가 탄핵되고 검찰이 윤석열한테 등을 돌리는 상황에서 윤석열이 그리고 탄핵 절차가 시작됐죠. 대리인들을 보냄으로써 윤석열이 마지막 몸부림을 칠 수 있다면은 이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블랙 요원이나 그건 해외 요원도 있습니다. 북파 부대들, HID들. 그게 지금 국방부의 통제하에 있지 않은 것 같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거하고 맞물려 있는 시점이거든요. 게다가 의외로 지금 임기가 이제 20일밖에 안 남은 바이든이 깊은 슬픔 이걸 언급할 계절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 기사를 봤을 때 상당히 예외적이다라고 봤어요. 아니 남의 일에 발생한 사고고 이런 사고들은 종종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깊은 슬픔을 표하면서 그들의 어떤 조사팀하고 보잉을 포함해서 보내겠다. 내가 보낼 테니까 받아. 이런 분위기를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미국이 얼마나 이 사건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내 CIA나 파견되어 있는 CIA나 주한미군 그리고 미 대사관에서는 이게 대해서 나름의 판단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호주 언론들의 입장이 상당히 유사할 거라고 봐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큰 사고가 난다고? 의혹이 많다. 네. 자, 그러면 20일밖에 안 남았는데 한국을 그렇게 이뻐하지도 않는 바이든이 왜 이런 것을 하느냐? 이것은 저는 바이든이 이 결론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그렇지만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이 있다는 거죠. 최근에 발생했던 많은 일들,
북과의 충돌을 유도했던 많은 것들, 그리고 이번이 윤석열의 마지막 찬스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접근했다. 이 결과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결과를 왜곡시키지 마라. 자, 미국 같으면 몇 개월 걸리는 일이니까 뭐 탄핵 심판이 나기 전에 결과가 나오긴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 전에라도 이상하게 왜곡하지 말라. 이런 신호로 생각이 되거든요. 미국 전문가들을 미리 보내겠다. 나 보낼 테니까 받아. 이런 분위기예요. 거의. 임기가 20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는 저는 상당히 예외적으로 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것을 스스로 분석할 능력이 없다. 우리나라에서 사고 많이 났어요, 여러분.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전혀. 자, 블랙박스 하고 그 음성 녹화 내용은 다 확보가 됐어요, 지금. 자, 그래서 이런 여건들 속에서 입체적으로 이 사안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 국토부 장관은 되게 애매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최상목 대행은 조사 과정을 낱낱이 공개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적이 아직 없거든요. 크게. 최상목이 약간 한 발 앞서서 발언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주는 프레셔가 압박이 아니고 다른 쪽에서 이 제주항공 참사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수사를 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지 말라는 압박을 저는 받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야당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원인이 뭔가 이런 게 없어요, 지금.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언론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속도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거기 콘크리트 방벽이 있었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최상목이 낱낱이 공개하겠다. 자, 이거는 압박을 받았다고 보고 그게 바이든의 이런 예외적인 표현에 들어있다고 봅니다. 이 편지 내용을 보면 서두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확대해서 보니까 나와 나의 마누라 질은 이 상황에 대해서 큰 애도를 표하고 있다. 이 정도면 미국이 상당히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기 마누라까지 이름을 들먹이면서까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크리스마스 연휴잖아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걸 감안해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오늘 주로 내용은 이걸 참고하려고 해요. 파일럿 블로그라는 거고 구독자가 130만이고 이 사람이 조종사 출신이에요. 737, 즉 사고 기종을 몰아봤던 사람이에요. 잘 아는 것 같아요. 12월 29일 날 올린, 즉 어제 올린 이 영상에 한국의 제주항공이 비행기가 737-800이 무한항공에서 발생한 일을 다루는 내용을 사고 난 것을 다뤘어요. 이미 조회수가 250만이 됐고 그 후속 오늘 보니까 후속으로 또 냈더라고요. 여기에 참고해서 그의 의문을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의혹,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아까 호주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이 정도는 단지 새에게 부딪혔다고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정말 드물 일일 것 같은데. 자, 제가 이걸 쭉 봤을 때 그의 의혹에 상당히 타당함이 있었습니다. 자, 그건 한국적인 상황은 몰라요. 그냥 기술적인 관점에서 이건 되게 이상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국내적인 상황하고 연계지어서 또 미국의 입장과 연계지어서 그리고 한국의 계엄 정국과 내란 정국과 연계지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몇 가지 기초 정보들을 볼게요. 여기 보면 이게 요즘은 세상에 숨길 게 없는 게 왜 국내에도 가끔 보면은 조종사 출신이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왜 안 다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시면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비행기 항적이 다 보이거든요. 그것은 배 항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서. 자, 여기가 마지막 순간이에요. 무안공항에 접근할 때 남쪽에서 접근을 해요. 이것은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예, 모든 공항에는 기본적인 접근 경로가 정해져 있다고 봐요. 자, 무안공항에 착륙하는 비행기에서 남쪽으로 착륙을 하고 이륙하는 비행기는 북쪽으로 착륙을 합니다. 제가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김포공항에 아라뱃길 쪽으로 자주 지나다니니까 자전거 탈 때도 그렇고 그거 보면은 비행기가 항상 북쪽에서 내립니다. 아라뱃길을 건너서 김포공항으로 떨어져요. 그쪽에서 떠오르는 비행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즉 그것은 이륙하는 비행기는 남쪽으로 뜨고 착륙하는 비행기는 북쪽에서 내려앉는다는 거예요. 무안공항도 그런 거예요. 남쪽에서 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뭐냐, 속도가 277km 시속이. 자, 이것은 그의 말을 빌리면은 항공기가 하늘에서 낼 수 있는 거의 최저 속도에 가까운 거예요. 이 속도를 내려면은 플랩이 다 나와야 돼요. 날개에서, 여러분 비행기 타보신 분 많죠? 앞으로 쭉 하면서 나오고 뒤로도 하면서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비둘기나 새들이 착륙할 때 날개를 최대한 벌릴 때 앞으로 약간 향하면서 이때예요. 속도를 저속으로 줄일 때. 그걸 사용하지 않고는 비행기가 시속 277km가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무한항공 거의 접근했죠. 무한공항에 거의 접근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플랩이 작동을 했다는 겁니다. 이 직후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이해해 볼게요. 자,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건 이거예요. 자, 그게 버드 스트라이크든지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에서든지 엔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유압 계통이 작동을 안 해요.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러면은 자, 비행기에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특히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은 그것을 하는 백업을 하는 예비 시스템이 하나 둘씩 있어요. 왜 이런 일은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비행기는 하늘에서 엔진이 멈추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조종사인 이 사람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세팅을 새로 해야 돼요. 비행기가 바로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격추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를 점검을 해야 돼요. 이 상황에서 착륙할 수 있는지,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저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거는 매뉴얼이 다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라고. SOP라고 그러죠.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수순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걸 교육받은 전문가들이잖아요, 조종사들은. 그러면 이 사람의 예측은 뭐냐면 왼쪽에 둥그렇게 그림을 그린 것처럼 저 경로를 배회를 하면서 기체를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팅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하나. 그런데 그게 상당히 합리적이잖아요. 저도 예전에 비행기에서를 타고 한번 내리다가 상당히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한 30년 된 것 같은데, 미국에서 온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서 갈아타고 부산 가는 비행기를 타고 부산의 김해공항에 착륙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놈의 비행기가 내리려고 하다가 거의 다 내렸어요. 터치다운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가속을 하더니 하늘로 솟구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1분 동안 아무 말이 없어요. 기내 방송이 없어요. 그랬더니 좀 있다가 그 기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 항공기는 김포공항에 착륙 도중 무슨 일이 생겨서 다시 떴다. 김해공항이었거든요. 당황했다는 겁니다. 기장이. 무슨 일로 그런지는 몰라요. 그래서 좀 이따가 다시 내렸거든요. 안전하게. 자, 그런데 이번에 제주항공은 오른쪽의 그림처럼 1, 2분간에 몇 분 안 걸려서 1, 2, 3, 4, 5분 요 정도예요. 바로 북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북쪽에서 바로 진입을 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해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게 비행기 상태도 제대로 점검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비상사태가 발생했느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분의 연료를 싣고 다니는 거거든요. 예. 자, 콘크리트 둔덕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이게 많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이제 여기서 이야기가 더 발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은 그런 거에 어떤 마중물이 좀 됐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콘크리트 둔덕이 뭐냐?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 해외에서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둔덕이 없었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도 동의하실 겁니다.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자료들을 보시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거예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주 많이. 자, 우리나라에 몇몇 지방 공항들이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김포공항과
인천공항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건 분명히 이슈화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규정이 없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나라의 항공 관제 시스템 이런 것은 다 서방의 것을 바탕에 두고 있어요. 서방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그 규정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은 활주로라는 게 끝이라는 게 항상 비행기가 어떤 사고가 나면은 활주로를 초과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콘크리트 방벽이 있다? 큰 바위 덩어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부딪힌 거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두동강 난 거잖아요. 그게 없었으면은 사망자를 피하기는 어려웠겠으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거예요. 그것을 외국에서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밑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크게 있어요. 지금 콘크리트가 부서진 게 보이죠. 거의 경기도 북부지방에 가면 볼 수 있는 탱크 저지 방벽 같아요. 여기에 비행기가 부딪힌 거예요. 이게 뭐냐면 로컬라이즈 안테나라는 거, 우리말로는 방위각 시설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거 이제 잘 들어보세요. 우리 언론에서 아직 보도하지 않는 게 있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자, 이겁니다. 이건데 이게 기본적으로 안테나고 기본적으로 레이더예요. 비행기가 딱 이런 정도예요. 착륙하는 뒷부분에 이게 있어요. 즉 착륙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그 무슨 헬스클럽 같은 데 가면 3D 스캔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비행기 내에 수신기가 있어서 자동으로 나의 자세 그리고 활주로에 대해서 내가 자세가 얼마나 정렬이 되어 있는지 좌우로 기울어지지 않는지 그걸 실시간으로 자세한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해주는 도구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착륙할 때 도움이 되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비행기가 저쪽에서 날아오더라도 도움이 되긴 될 수 있대요.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보다는 조금 더 제공하는 정보의 세밀도가 떨어진다. 이 정도 내용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거 보실까요? 이게 안테나들이 서 있죠. 우리가 옛날 TV 안테나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외국 전문가들 이야기하는 기본이에요. 여기는 언제든지 항공기가 치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비행기 안전을 위해서 강성 구조물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아까 어디 언뜻 설명을 봤더니 구배가 있어서 저 경사가 있어가지고 높이를 이 안테나의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밑에 구조물을 세웠다? 콘크리트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예, 한번 볼게요. 다른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제가 그냥 구글 검색해서 바로 나온 겁니다. 자, 기둥을 세웠죠. 기초에 콘크리트가 돌출되어 있는 곳은 없어요. 자, 이것은 뭐냐? 비행기가 이게 부딪혔을 때 그냥 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밀고 갈 수 있는 거라고요. 예, 이거랑 우리 콘크리트는 분명히 부딪혀서 박살이 났거든요, 우리 비행기가. 거기서 179명이나 사망자가 발생했잖아요. 이걸 엄청나게 큰 문제예요. 이 자체로만도. 자, 이게 무안공항이에요. 01이죠. 01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비행기가 보통 여기서 오른쪽에서 와서 왼쪽으로 착륙을 해요. 01이에요. 저쪽에서 착륙을 하게 되면 그게 19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김포공항 지나갈 때 비행기는 항상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요. 한 번도 그쪽으로 비행기가 뜨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무안공항도 그래요. 그래서 이걸 콘크리트로 했는지 몰라요. 왜? 비행기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착륙할 일이 없었으니까 전혀. 비행기는 무안공항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오른쪽에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착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방위각 시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효율적인 곳에. 그런데 이번 사건은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내렸다고 할 때는 이 01 남쪽에서 북쪽으로 착륙했어요. 원래대로. 그런데 재착륙 시도할 때는 북에서 남으로 내렸어요. 그래서 이게 걸림돌이 된 거예요. 이 콘크리트 방벽이 결국 이게 부딪히면서 엉망이 된 거잖아요. 왜 굳이 북쪽으로 기술을 돌렸을까?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새가 몇 마리 부딪혀서 엔진이 하나가 나가더라도 비행기는 계속 비행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황이 엉망이 됐잖아요. 유압 시스템 같은 것도. 그러면은 지상하고 교신을 하고 비행기를 점검을 하면서
어떻게 착륙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외국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왜 근데 1, 2분 만에 북쪽으로 돌아가서 급하게 돌아가서 착륙을 했냐. 그리고 여기다가 박았느냐. 이걸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활주로 끝단에서 281mm, 281m 거리였다는 거죠. 자, 이게 그림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저 앞에 부분에 있는 게 콘크리트 방위각 시설이에요. 상당 부분이 부서졌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위에 철조망이 쳐져 있는 소위 우리말로 하면 블록으로 만들어진 담벼락. 여러분 뭐 김포 같은 데 가더라도 외곽이 이런 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차량이 돌진을 해도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블록 아시죠? 네. 이거랑 콘크리트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 부딪혔으면 비행기가 좀 손상이 됐겠지만 지금 같은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었고 그걸 향해서 돌진하게 비행 방향을, 착륙 방향을 바꿨다. 몇 분 만에. 이걸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걸 설명해 줘야 돼요. 관제사하고 조종사 간의 통화를 확보해야 돼요. 지금 그거 확보됐죠? 그런데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게 데이터가 제대로 확인할 수 있을까라고 문제점을 던지는 기사가 지금 있어요. 어디서 보니까. 그건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남은 승무원 둘이라 지금 서울로 이송했다고 하는데 그들 공개적인 여건에서 압박받지 않는 상황에서 조사에 임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은 대부분의 있는 승무원들한테 기장이 상황을 공유한다고 해요. 저는 서울로 이송한 것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승무원 2명이 살은 것은 제가 화살표한 게 지금 뭐냐면 제일 뒤에 있는 문이고 꼬리죠. 저 뒤에가 767, 800 같은 경우는 저기가 카페테리아가 있대요. 뭐 카페테리아라기보다는 이게 왜 이렇게 찬장 같은 데다가 이렇게 음식물 꽂아져 있잖아요. 이걸 준비하는 곳이 거기래요. 이 작은 비행기거든, 큰 비행기 아니거든요. 가운데 복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상륙하면 거기 승무원 둘이 앉는 거예요. 제일 뒤쪽에 여기 출입구 뒤쪽에 저기 카페테리아가 있고 그래서 사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그리고 블랙박스, 비행 기록 장치, 음성 기록 장치도 이 뒷부분에 있어요. 왜 뒷부분에 있겠습니까? 비행기가 엄청난 사고를 당하더라도 많은 경우에 가장 피해를 덜 받는 위치가 저곳이기 때문에 저기에서 비행 기록과 음성 기록 장치가 블랙박스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 온전하거든요. 이걸 가지고 해독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하면 일단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자기 마누라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도와줄게. 오늘 아까 다른 기사 보니까 보잉에서 사람이 파견됐다고 그래요.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자, 이건 이슈라는 겁니다. 이 경황 속에서 우리가 보잉사를 불렀겠습니까? 미국이 이 말하고 바로 보냈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의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이것을 이상한 방향으로 결론을 틀지 마라. 이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국토부에서 바로 조류 충돌로 몰아가는 거하고는 딴판이죠. 반대쪽에 있는 영향력이죠. 네. 자, 제가 사진 구글 얼스에서 봤습니다. 여기 왼쪽에 동그라미가 뭐냐면은 그 콘크리트 방벽이에요. 대부분은 모든 경우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내려요. 그렇기 때문에 콘크리트 방벽을 해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면 앞으로 많은 공항들은 이게 다 바뀔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왜 북쪽에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내렸잖아요. 그런데 관제사가 그걸 몰랐을까요? 조종사하고 충분히 교신이 안 됐을까요? 저희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거? 동체 착륙을 하면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예. 자, 그리고 그게 없다고 하면 뒤에는 일반적인 블록으로 되어 있는 담이에요. 그건 뚫고 지나가겠죠. 그리고 우리 공항 디자인을 보면은 쭉 미끄러져 나가는 직선 방향에 있어서 인가가 없어요. 인가가.
즉 이것은 제가 화살표 끝까지 하면 600m, 700m, 800m 정도 되거든요. 그게 물론 단차도 있고 도로도 있고 그렇겠지요. 그렇지만 지금처럼 폭발로 이어졌겠습니까? 바위땡이 쳐박아서.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항 디자인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라인에 인가가 없는 쪽으로 라인을 잡은 거예요. 자, 이것을 의혹으로 생각하고 나쁜 쪽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비행기는 국토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래서 제가 어제 한 시간을 들어서 이게 봤던 게 뭐냐면은 천안함도 그렇고 세종 세월호도 그렇고 초기에 정리되지 않았을 때 가장 정확한 데이터들이 보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제 내가 유심히 시간을 들여서 이것을 본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가 착륙하지 못하고 다시 떠올라서 고도를 높였다 낮췄다 했다는 아주 구체적인 MBC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게 수동으로 해도 랜딩 기어가 바퀴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비행기들이 많이 하는 제스처예요. 트는 거예요, 이렇게. 이 지금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수동 랜딩 기어거든요. 조종사가 풀게 돼 있어요, 손으로. 그리고 도어가 오픈되고 덮개가 열리면은 이 바퀴가 중력에 의해서 또는 바람을 받아가지고 밀려서 바퀴가 빠지게 돼 있어요, 스스로. 그래서 비행기를 흔들었어요. 그런데 착륙할 때 보면은 수동으로 열 때 가장 먼저 열려야 되는, 그리고 무게도 제일 가벼운 바퀴를 배출하는 거부에 덮개조차 열리지 않았거든요. 즉 이것은 수동으로 열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종사는 아래 위로 하면서 급회전, 선회까지 하면서 탈탈탈 틀려고 했던 거예요. 즉 수동이 안 막혔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게 외국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물론 확신은 없지만. 그래서 이건 조사 과정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지금 이걸 200만 명 이상이 봤는데 전 세계에서 우리 국민들은 이거보다 이해 수준이 훨씬 낮잖아요. 지금 우리가 당사자인데, 유족들도 여기 있는데 이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원래 01 쪽으로 착륙을 해서 북쪽으로 착륙을 했으면은 북쪽 방향으로, 이게 기본 방향이라는 겁니다. 무항공에서 이 북단은 지금 활주로 확장 공사 중이에요. 여기는 그런 구조물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방위각 시설은 남쪽에만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안 보이는 이쪽이 있죠? 여기도 다 농지예요. 남쪽하고 똑같아요. 농지가 한 1km 정도 전개가 돼 있고 그 다음은 바다예요. 남쪽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 공항을 설계를 할 때 기본적으로 활주로의 연장성산에 있는 곳, 그게 남쪽이든 북쪽이든 뭐 동쪽이든 서쪽이든지 간에 거기는 민가를 배치하지 않는다예요. 자, 그러면 비행기 내부에 무슨 상황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도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버드 스트라이크 정도로, 조류 충돌 정도로 비행기가 그렇게 될 정도는 아니다. 동치 착륙을 해야 될 정도는. 기본으로 하자면 비행기가 선회를 하면서 점검을 하면서 비행기 상태를 관제탑과 교신을 해야 된다. 그런데 급하게 북쪽에서 남쪽으로 착륙을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들이박혔다. 결과적으로 그래요. 이게 뭐냐 이거죠. 네. 자, 이것이 737-800에 어제 보여드린 거하고 달라요. 제가 어제는 767을 보여드렸는데 767 같은 경우는 훨씬 큰 비행기고, 그는 전기로 구동하는 수동 랜딩 기어 전개 시스템이었는데 737은 작은 비행기라 수동으로 하게 돼요. 레버가 3개 보이죠. 하나는 앞에 거, 밑에 2개는 뒤에 메인 기어예요. 이걸 당기는 거예요. 사람은 힘으로. 이게 케이블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더더욱 그렇죠. 이건 안 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뚜껑은 열렸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력에 의해서 축 내려와야 돼요. 이게 거기다가 바람까지 부니까 그 힘을 공기역학의 힘으로 의해서 바퀴가 쭉 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바퀴가 제대로 안 빠져서 가운데 응거주춤한 상태 내려오는 사진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영상을. 그렇지만 수동 조작이 됐으면은 지금 뒷바퀴는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안 보이니까 앞바퀴 상황을 봤을 때 무조건 앞바퀴에 랜딩기를 덮고 있는 뚜껑은 열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 자, 이게 랜딩기에 내려오는 장면이고요. 좌우로 열린 게 보이죠. 얇은 철판들. 저거는 기본적으로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저걸 열고 툭 떨어뜨리면 쭉 나오면서 맞바람을 맞으면서 쫙 펼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야기는 쭉 펼쳐지는 부분이 문제가 생겨서 안 펼쳐질 수도 있어요. 응거주춤하게. 그렇지만 뚜껑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분석을 해주죠. 저 앞부분에 지금 오른쪽에 동그라미 친 부분에 뚜껑도 아예 안 열려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랜딩기의 덮개가 아예 닫혀 있다. 즉 이것은 수동으로 이것을 오픈하려는 시도를 안 했다. 꼭 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수동으로 이것을 열려고 했는데 케이블이 끊어져 있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케이블이 끊어져 있다. 뭐가 더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예민한 문제예요. 자, 그리고 날개를 봤을 때 플랩 앞뒤로 다 나오고 앞으로 욱 나오고 뒤로 욱 나오고 해서 속도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에어 브레이커 위로 들리는 거, 스포일러 기체를 눌러주는 거, 이것들이 전혀 작동을 안 했다. 즉 이것은 유압 시스템이 다 망가졌다. 이걸 말해주는 것이고, 여기도 백업이 있어요. 백업이 전기로 구동할 수 있게. 자, 그러려면 아까처럼 배회를 해야 돼요. 전기로 갑자기 백업을 하려면 유압보다는 힘이 약해요. 시간이 걸려요. 점검을 해야 될 거예요.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겼길래 급하게 내렸냐. 자, 그리고 이 오른쪽에 엔진을 보시면은 엔진 밑에 약간 틈이 벌어진 게 보여요. 이게 역추진하는 게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왼쪽 엔진은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다른 사진에서 이 사람이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저도 동의가 해요. 왼쪽 엔진은 역추진 틈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유압이 좌우로 다르게 작용됐다는 겁니다. 자, 보통 제트 엔진은 뒤로 뿜지만 역추진 틈이 열리면 이것을 비행기의 진행 방향으로 제트 기류를 뿜어요. 그래서 감속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따로따로 적용됐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런데 오른쪽 엔진이 데미지를 더 입은 엔진이거든요. 사진상으로는 폭발이 팡팡팡 났으니까 왼쪽 엔진 정상인 상대적으로는 정상으로 보이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자, 이게 B767의 케이스인데 이게 플랩이라는 게 이게 쭉 드리워진 거 있죠. 이게 앞으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날개의 면적을 상당히 넓혀요, 이렇게. 그래서 감속할 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는 거, 이거 비행기 타보신 분들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 에어 브레이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게 에어 브레이크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전혀 작동을 안 했다는 거예요. 즉 유압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졌다. 근데 이것을 전기로서 할 수 있는 백업 시스템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시도하고 점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 얼마만큼 위급한 상황이 기내에서 발생했느냐 이겁니다. 즉 영어로 말하면 스탠다드 오퍼레이팅 프로시저라고 하죠. 우리도 여러분들 익숙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SOP라는 거, 대응 방안. 선회를 하면서 상황을 파악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목격자들의 목격담을 봤을 때는 비행기가 이 랜딩 기어를 빼기 위해서 아래 위로 계속 흔들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네. 자, 그것은 수동 방식을 했는데도 뚜껑조차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가벼운.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격을 주면은 얘가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은 이제 고정 나사를 푼 상태로 빼는 거거든요. 예. 그 다음 흔든 거예요. 고정 나사를 뺀 상태에서 내려가라. 내부에서 엄청나게 급박한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든지 간에. 이거는 교신 내용을 보면 바로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두 사람 확보해야 돼요. 관제사 확보해야 되고요.
자, 세월호 때도 선장이 확보가 안 됐어요. 국정원이 채갔죠. 관제사 확보해야 되고요. 서울로 이송됐다는 승무원들을 둘 사람을 확보해야 돼요. 네, 자,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한도 확인을 하면은 앞에 랜딩기 앞바퀴 뚜껑 조서 열리지 않았다. 이것은 수동의 시도도 아예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오른쪽 엔진은 역추진 출구가 열려 있어요. 근데 왼쪽은 닫혀 있어요. 근데 엔진의 데미지는 오른쪽이 더 많은 것 같거든요. 왜? 거기서 불꽃이 여러 번 나고 빵빵빵 했으니까 뭐 빵빵빵은 불꽃이 없었을 따름이지 왼쪽에 있었을 수 있어요. 자, 왼쪽 노란 화살표를 보면 여기 플랩이 전혀 전개가 안 되는 걸 알 수 있고 에어 브레이크도 전혀 전개가 안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유압이 다 망가졌어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로 하는 백업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것을 확인하고 그건 시간이 좀 걸려요. 왜냐하면 전기는 지금 엔진에서 나오는 유압보다는 훨씬 힘이 약하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채공을 하면서 돌면서 상황을 점검을 했었어야 돼요. 그거 없이 무리하게 착륙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기에 대한 답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것은 수동으로 하는 거니까 사람이 인력으로 손을 당겨서 여는 거거든요. 이렇게 잠금 장치를 푼 상태에서 당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근데 바퀴 없이 착륙하고 싶겠습니까? 그걸 안 하고? 그 모든 것은 관제 탁과의 통화 기록에 남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통화 기록이 손상이 심해서 제대로 복원시킬 수 있을까 잘 모르겠다. 이런 기사가 슬쩍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은 간보는 거거든요. 꼬리 뒷부분, 블랙박스가 위치한 그곳, 승무원 둘이 사는 것처럼 그 정도 충격은 예상하고 만들어진 거잖아요. 블랙박스가. 여기서 장난칠 수 있다. 의심을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좀 복잡한 그림인데요. 보잉 737-800의 유압 시스템입니다. 왼쪽 오른쪽 보시면 저게 기본적으로 엔진이라고 봅니다. 거기서 유압을 생성시키니까 압축 공기로. 근데 보면 M자가 보여요. M자라는 것은 뭐냐면 모터가 있다는 거거든요. 자, 각 엔진에는 옆에 뭐 소위 말해서 제너레이터 같은 게 붙어 있거나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압이지만 저기에서 전기를 충전해서 할 수 있는 백업 시스템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왼쪽에 이 엔진이 오른쪽 엔진이 왼쪽 엔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빨간색 라인 이렇게 쭉 이어지고 오른쪽에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반대쪽 엔진이겠죠. 거기서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는 유압으로 하고 백업으로 배터리를 돌릴 수도 있다, 모터를 할 수도 있다. 그게 대부분의 경우에 러더나 뭐 이렇게 비행기의 방향을 바꿀 때 쓰는 뭐 알레론이나 이런 것들은 에일러론이나 그리고 뭐 뒤에 수직 미결 높이 조절하는 이런 핵심적인 부분들은 랜딩 기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브레이크나 이런 것들은 그 양쪽의 유압 시스템이 동시에 작동하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한쪽 엔진이 꺼지면 나머지 엔진 갖고도 다 해야 되니까 중복돼 있어요. 근데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게 보면 초록색,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거 보시면 뭐냐면은, 아까 플랩을 말씀드렸잖아요. 착륙할 때 쓰는 거. 플랩이 앞으로도 전개가 돼요. 날개 앞으로도 나오고, 날개 뒤로도 나와요. 그것은 이 연두색 엔진에서 다 해요. 즉, 이 연두색 엔진은 완전히 망가졌다는 거예요. 작동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기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시도할 수 있는 시간적 여건이 없고 확인도 못했다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 엔진은 역추진할 수 있는 그 출구가 열렸는데 왼쪽 엔진은 역추진할 수 있는 출구가 안 열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채널의 운영자는 거기에 상당히 의문을 표현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운데 파란색을 보면은 스탠바이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비행기에 지금 이제 737-800 같은 경우는 주 엔진이 두 개죠. 그런데 사실 엔진이 하나 더 있습니다. APU라고 해서 비행기 꽁지에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요새 전차들 보면은 장갑차도 그렇고 APU라고
영어로 하면 옥질러리 파워 유닛이에요. 추가로 경운기 엔진 같은 걸 달아요. 탱크에도. 왜냐하면 탱크가 포탑을 돌리고 또 내부의 인원들 온도를 맞춰주고 뭐 난방이든 냉방이든지 간에 그걸 유지하려면은 항상 이때까지는 메인 엔진 1500마력짜리 K2 같은 경우는 그걸 켜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뭐 너무 과하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경운기 엔진 같은 거 하나 디젤 엔진을 더 붙여서 그런 경우에는 그 엔진으로 한다는 거예요. 열 효율적이면서 훨씬 낫죠. 비행기는 옛날부터 그렇게 썼었어요. 아주 조그만 제트 엔진이 비행기 말미에 붙어 있어요. 예, 그거는 주로 전력을 생산하는데 전력을 여기는 공기가 없고 규모가 작으니까. 근데 그 파란색 끈이 연결된 거를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왼쪽에 thrust reverse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역추진 장치예요. 역추진 장치 이런 거 하면서 비행기의 제트 출력이 꼬리 방향이 아니고 비행기 전면을 향하게 하는 거죠.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죠. 그거랑 오른쪽에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는 두 개의 백업 시스템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엔진들이 정상 가동할 때는 좌우의 엔진의 유압의 힘으로 하지만 그들이 작동하지 않을 때는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감속하는 데 있어서 착륙할 때. 그게 아니면은 세 번째 엔진에 있는 그게 항상 대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양쪽으로 공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오른쪽은 열리고 왼쪽은 안 열렸느냐?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한 시스템인데, 한 계통인데, 즉 이것은 스탠바이 시스템은 그 뒤에 APU는 추가적인 조그만 그 제트 엔진 작동을 했어요. 전달될 때 다르게 전달됐다는 거예요. 한쪽은 되고 한쪽은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조류 충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 시스템이 나간 게 아니에요. 이것은 소위 말하는 액추에이터, 마지막에 작동을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위에는 괜찮은데 세부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그래서 조류 충돌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끊고 싶은 데가 다 끊겼다는 거예요. 핵심적인 부분이. 그리고 착륙할 때 보면은 엔진 두 개 중에 한 개는 꺼진 걸로 되어 있어요. 폭발음이 화염이 발생했던 오른쪽은 켜져 있어요. 왼쪽은 꺼져 있는 걸로 지금 보여요. 확실치는 않지만 그림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 기체가 착륙할 때 뒤에 제트 기류가 나오면 먼지들을 빨아들이면서 뒤에 와류가 생깁니다. 소용돌이가. 그런데 오른쪽 엔진에서는 소용돌이가 생겼는데 왼쪽 엔진에서는 소용돌이가 안 생겼어요. 그러면 이게 연두색이 왼쪽 엔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잘못 건 거예요. 뭐 내부로 무슨 복잡한 상황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불꽃이 난 거는 이 빨간색 오른쪽 엔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야기하는 바는 부분적으로 작동이 안 됐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시스템은 괜찮은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거예요. 역추진 장치가 왜 한 시스템에서 같이 쭉 신호를 보내서 양쪽 다 열리면 열려야 되고 닫히면 닫혀야 되는데 왜 한쪽만 열리고 한쪽은 닫혔느냐? 그것은 작동 부위가 망가졌다는 거예요. 이건 새에 의한 충격의 결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깊은 슬픔은 빼고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게 개입했다는 것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국도 의혹이 있다. 이것을 만에 하나 북의 소행이다. 이렇게 결론 짓지 마라. 지금 국토부 여기는 그렇지는 않아요. 엄청 어중간한 거죠. 어쩔 줄은 몰라 한다는 거죠. 이 결론도 아니고 저 결론도 아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 상상에 좀 맡기겠고, 시간 좀 걸리겠죠.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제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쭉 말씀을 드렸어요. 기본적으로 플랩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양쪽이 다 망가진 것인데, 그리고 마지막에, 역추진이 한쪽은 열리고 한쪽은 닫혔다는 것은, 그것은
양쪽 엔진하고는 무관하게 가운데 한 시스템에서 양쪽에 동일한 힘을 주게 되어 있는데 한쪽은 되고 한쪽은 안 됐다? 이것은 그 끝단에 소위 말하는 그 액추에이터라고 실행하는 부위에 다르게 문제가 발생을 했다. 이건 세 충돌이 아니다. 즉 그 말은 다른 유압 부분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서구의 전문가들이 우리 전문가도 알고 있으라고 봅니다. 감히 말을 못해서 그렇지. 새 충돌로 이렇게 드라마틱한 일이 발생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